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비상계엄은 국회 무력화, 언론 통제, 군사력 동원 등 위헌, 위법적 내란으로 우리 헌정사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법적 단죄는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청산에 대한 중간평가와 함께 급변하는 정치 상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양홍규 국민의힘 대전서구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위원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운하입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제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란 재판 현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수괴, 또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아직 1심도 나오지 않았고요. 최종 판결까지 나오려면 1년 이상 더 걸려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정현 위원장님? 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선 지난 12월 3일이 굉장히 생각이 나는데요.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그 담을 뛰어넘어서 본회의장으로 향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해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은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들에게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국민들이 다 온몸으로 내란 세력을 막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난 12월 3일 날 대전에서는 은하수 내거리 그리고 서울에서는 국회 앞에서 다시 국민들이 모여서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 이런 결의도 했고 그리고 지금 내란 세력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도 처벌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한덕수 씨만 구형만 받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지금 재판 현황을 보면 한덕수 등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관 재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판을 효율적이고 엄중하게 지휘해서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내란 수괴 우두머리인 윤석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는 무슨 재판을 쇼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들
몽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봐주고 있고 사실은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구속에서 풀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점점 낮아지면서 최근에 나온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직위원 재판부가 어쨌든 내년 2월까지는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신뢰성이 낮아지는 부분. 그래서 이 재판 지연의 문제, 지금 조희대 사법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좀 이제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떨어져 있다라는 있죠. 지적을 예, 해주셨는데 우리 황운하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 불법 계엄이 만약에 성공했더라면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저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계엄에 항거하는 그런 시민들과 계엄군과의 우리가 과거 그 5.18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유혈 충돌이 계속됐을 것이고,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 나라는 이제 완전히 그 혼돈과 어떤 아주 극단적인 그런 혼돈과 심지어 안보 위협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상황이 지금 전개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수거 대상에 포함돼 있었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 등 여러분들께서 그분들 표현으로 꽃게밥이 돼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정말 위험천만한 위헌위법인 건 물론이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 위험천만한, 그리고 우리가 피땀 흘려 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그 주모자들, 주요 임무 종사자들, 우두머리 뭐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느냐는 거죠. 왜 재판이 빨리 안 이루어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을 잘 못하는 거죠. 물론 이제 1심, 2심, 3심 그 3심제가 적용돼야 되고, 또 재판이라는 형사재판이라는 게 이제 증거에 따라서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서 재판이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예. 여러 증인들도 신문해야 되고 뭐 필요한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재판과 비교해 봐도 그때 일주에 한 2, 3차례 이상 열렸어요, 재판이. 지금 주 한 번 열고 있고, 더구나 이제 직위원 재판부는 이제 윤석열을 석방한 네. 그런 이제 전력이 있어서 국민들이 더구나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 그 불안하고, 지금 그 1심 윤석열 피고가 지금 3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내란, 그다음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일반 이적, 이렇게 3가지로 재판받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선고가 나올 게 이제 내란이긴 한데, 그 내란이 빨리 선고가 나와도 이제 2월이라고 보는 겁니다. 빨리 나와도 2월. 근데 1심의 그 구속 기간은 1월 10 며칠인가 끝나요. 그럼 그때 1심 구속 기간이 끝나면 이 불구속으로 석방되는 거 아닌가? 그럼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네, 그러면 또 이게 거리를 활보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 내란이 진압되지 않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 정서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내란 전담 재판부 논란이 있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 내란 전담 영장 판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개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개개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이거든요. 재판부를 교체하거나 재판부를 지정하거나 사건을 배당하거나 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장이 지금이라도 대법원 예규를 통해서라도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어떤 불신을 뭐 국민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속하게 지금 재판을 맞아요.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중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심을 해서 좀 신속하게 좀 국민들에게 좀 이런 불안을 줄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보통 이제 내란 재판 같은 경우는 1심 판결이 6개월 정도 안에 나오거든요. 네. 그 돌아보면 전두환 씨 내란 재판도 5개월 반 정도 걸려서 바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1년이 가까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예. 그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조희대 재판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강하고요.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렇죠. 보면 부정성이 굉장히 많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불신의 대상으로 꼽혔죠. 예. 교수님. 네. 네. 근데 재판이란 게 뭐 신속한 게 다는 아닙니다. 일단 뭐 가장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12.3 계엄 이후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선고가 안 났다라고 우리가 참 조급해하는데 사실상 12.3 계엄 이후에 탄핵 이루어지고 나서 그동안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회에서 특검법 의결했을 때마다 거부권 행사되고 이렇게 지연되면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에 사실상 특검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된 시점인데 물론 뭐 6개월 정도라고 해도 국민들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근데 선고가 뭐 6개월 남짓에 난다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지연될 것 같지는 않은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뭐 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문제인데요. 누가 봐도 비상식적으로 심리가 너무 기일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리고 피고인 측의 그런 변호인들의 행태에 재판부가 너무 좌지우지되고 있는 측면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동의하는 게 우리 황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 계엄은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지기현 재판부 같은 행태가 나타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검찰 개혁을 자초했듯이요. 지기현 재판부가 사법 개혁을 자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이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너무 위헌적인 게 아니야? 아니면 지금 사법부에 대한 너무 불신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졌다가 지기현 재판부의 행태를 보고서는 이거는 도저히 이런 재판부에 이런 중대하고 엄중한 사건이 맡겨지는 거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원님들의 그런 뭐 입법 추진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시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참아왔지만 이제는 아마 5월 연말 이후에 특별재판부가 들어서고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고가 이루어져야지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26년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중에 이제 내란 재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내란 재판은 지난 1월 26일 시작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일반 이적은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한 6개월밖에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내란 재판은 검찰 특수본에 의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됐기 때문에 거의 1년이 다 돼가 나옵니다. 예. 그 말씀 이제 짚어주셨고요. 우리 양원구 위원장님 말씀 듣고 예. 그 우선 지금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로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양원구 위원장님 말씀 듣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재판 지연을 걱정을 하시는데 형사 절차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재판부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해서 선고가 지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내란 재판 전담부는 내란 전담 재판부죠. 지금 엊그제 법사위에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다 아시다시피 형사 절차는 엄격한 자격을 갖춘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표현하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고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서 유죄를 인정하도록 돼 있고요. 또 형사 절차는 실체 진실주의가 1번이고 그다음에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 그리고 적법 절차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세 분께서 공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재판의 예를 드셨어요. 한덕수 재판, 그다음에 전두환 재판 이런 거를 예를 들으셨는데 사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 재판은 수많은 쟁점을 갖고 있고 수많은 관련자가 있습니다. 그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는 피고인이 잘잘못을 떠나서 잘했다 못했다 그거 아닙니다. 떠나서 증거 부동의를 해서 증거 조사를 원하면 그걸 법정에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일 뿐이고 그다음에 옛날에 박근혜 재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증거를 전부 동의해버리고 그다음에 변호인 선임조차 거부를 해버렸어요. 국선 변호인조차 면담을 거부해서 재판이 신속하게 종결됐습니다. 일단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그래서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우리 황운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1심 재판 선고되기까지 3년 걸리셨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다 합해서 여러 개의 재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년 이상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돼서 아직도 재판하고 있습니다. 유독히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 절차가 지연됐다고 보는 것은 선택적 지연이죠. 정치적 공세입니다. 일단 한 가지 내란 재판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내란 재판 위헌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지금 사법부의 구성을 외부가 개입해서 또는 정치권이나 법무부 그다음에 변호인 단체 기타 법원에서 이렇게 개입을 해서 구성을 하겠다는 건데 사법부 특히 법원 재판부의 구성을 외부에서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인적 독립을 해치는 그야말로 사법권의 독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조금만 네, 말씀드리면 잠깐 그 말씀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그 대한 그래서 설명 듣고 바로 거론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을까. 제가 이른바 울산 사건으로 네네네. 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네. 1심이 약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 재판이 지연된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굉장한 정치적 공격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검찰이 이게 법원에 재판 서류, 증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재판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검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덜렁 기소를 해놓고 그럼 기소를 하면은 이제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그거를 이 변호인들이 받아가지고 방어권을 행사할 텐데 이 서류를 안 내는 겁니다. 즉 준비를 안 해놓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 무턱대고 기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무려 1년을 재판이 공전이 됐었습니다. 그 검찰이 서류를 안 내가지고 그거 한 점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사건은 검찰이 전원이 무죄 판결 받았지만 무더기로 묻지마 기소를 해서 무려 15명이나 기소를 했습니다. 증인을 300명, 뭐 200명 뭐 이렇게 신청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검찰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제 지금 그 윤석열 내란 재판은 관련된 뭐 피고인들 많이 있을 수 있고 관련된 증인 증거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윤석열 우두머리 한 명 재판 받는 거거든요. 전 재판부가 변호인들이 재판 지연 전략에 끌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소송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물론 재판은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고 신속하기도 해야 되고 공정하기도 해야 되고 다 중요한 가치죠.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다 이런 가치를 충족하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끔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말씀이 이제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이어서 가자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뭐 위헌이고 문제가 있다는 주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에 대한 우선 크게 두 가지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양홍교 위원장께서 네. 하나는 이게 고의지연이 아니다. 뭐 우리 황운하 의원님 재판도 들고 이러면서 네. 고의지연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두 번째로 위헌 소지가 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근데 첫 번째 고의지연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다른 재판과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상 다르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내란 수괴범입니다. 내란 수괴범과 관련된 재판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지 사실은 내란을 아직도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세력들을 잠재울 수 있는 거고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윤석열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그러니까 내란의 그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언을 했고 그리고 그 비상계엄 선언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려고 했고 또 여러 차례 그 북과의 전쟁을 시도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한 재판을 지금 뭐 1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고의지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 직위원 재판부는 이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증거 기록이 많아서 열람하지 못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계속 주장한 것에 끌려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재판장이 단호하게 증거 동의 기한을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정해서 이 기한까지 해라 하고 추진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그거 하고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의지연이 맞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위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직 재판이 제일 진행이 안 됐으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라고 했겠습니까? 사실은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9월쯤에 나왔는데 그때의 국민 여론은 사실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국민 여론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정성과 긍정성의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이 여론조사를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드려서 그런 건데 일단 지금 영장 전담 판사를 두자 이거는 지금 실제로 수원 3인방이라고 얘기하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계속 한덕수도 기각시키고 그 전에 박성재도 기각시키고 이번에 추경호도 기각시키고 사실은 기각의 이유가 다툼의 여지가 더 있다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증거로 어떻게 더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의 소지가 없다고 하지만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는 거죠, 분명하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들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런 분들에게 재판을 맡기기는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내란 전담 영장 판사를 두자라는 거고 그리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자는 거고요. 아까 그 구성을 외부에서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헌법재판소장 추천이 3명, 법무부 장관 추천이 3명, 그리고 전국 법관대표회의 추천이 3명입니다. 실제로는 사법부에서 거의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9명 추천을 하면 대법원장이 배수로 이 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배수로 공천을 하고 대법원장이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사법부만 유일하게 지금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거든요. 그러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면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문제인 거고요. 실제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에 대해서는 이미 각급 법원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특허법원도 있고 그리고 회생법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왜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인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라고 얘기하는지 이거야말로 이 프레임을 이렇게 짜서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게 좀 입장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 의견 듣고 다음 주로 좀. 저는 박 의원님 말씀에 거의 동의는 하는데요. 이제 내란 재판부를 구성을 하는 이유들이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원하는 영장이 발부가 안 돼서 신뢰할 수 없어. 그리고 구형량이 작아서 신뢰할 수 없어. 사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개별 사안마다 최근에 추경호 의원이든 한덕수든 누구든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잖아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을 그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한 거고요. 만약에 내란 영장 전담 판사를 별도로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영장을 발부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거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관이 판단할 사안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개별 사안별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그 문제 제기를 하면 오히려 국민들은
나중에는 좀 약간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란 재판부의 위헌성에 대해서는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 방식에 대해서 입법부가 정하는 거지 그 재판부를 실제 임명하는 것은 뭐 대법원장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위헌성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런 엄중한 사안, 정말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이런 식의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내란 재판부 구성의 명분, 당위성도 있고 명분도 있고요. 짧게 한마디만 드릴까요? 네, 예. 짧게. 우선 내란 우두머리 일반 범죄하고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살인범, 절도범, 사기, 공갈, 횡령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인들이 재판을 지연할까요? 지연해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변호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재판받아도 무죄를 주장하겠죠. 그런데 변호인들이 재판을 지연한다 그래도 얻는 이득이 없습니다. 지금 증거 재판을 하다 보니까 서로 공방이 벌어질 뿐입니다. 또 지금 전문성 신뢰, 법원의 신뢰 말씀하시는데 내란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재판장이 있을까요? 내란은 수십 년에 한 번, 계엄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라 전공한 사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지금 걱정을 안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 개입하는 순간 이런 내란 또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죠. 그다음에 중대한 범죄가 생기면 또 다른 재판부 또 만들어야 됩니다. 선거 전담 재판부도 만들고 또 무슨 특별 재판부를 계속 만들면 그게 법원입니까? 인민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질적인 사법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는 시동조차 걸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짧게. 짧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법은 평등해야죠. 왜 근데 김건희 앞에만 가면 법은 안 평등하죠? 그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더군다나 국민의힘에 계시는 분들은 그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라는 것이 이 취지 중에 하나인 거고요. 재판부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은 이미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판부를 그 합당한 재판부를 만드는 것과 인민 재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호도하는 부분이고 법률가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이런 거를 법률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지 법원의 구성을 법률로서 달리 구성하겠다 그런 취지의 법률 내용은 아닌 걸로 저는 여기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짧게 좀 해주시죠.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는데 네. 뭐 법원이라고 그래서 그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고요. 또 그 국민 주권주의라고 하는 그런 헌법의 대원칙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법원이 심각한 불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거를 법원이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이 스스로 좋다. 그러면 우리가 전담재판부 구성해 보겠다. 전담재판부 구성한다고 해서 지금 외부에서 물론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추천위원회 분들이 법무장관도 있고 헌재소장도 있고 또 뭐 외부 인사는 아니지만 법관 대표자 회의도 있고 이런 데서 이제 구성을 합니다. 추천위원회를. 거기서 2배수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장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그 외부의 입김이 전적으로 그 재판부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고 최종 임명권자는 대법원장이고 그리고 현재의 그 위기 사법부가 직면한 불신의 위기를 대법원이 스스로 돌파해 가려고 하는 사법권 독립을 얘기해봐야 국민들이 지금 사법권 독립 존중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뢰 잃어가지고. 그래서 사법권 독립만 얘기해가지고는 국민들 설득하기 어렵다. 가려고 하는 위기를 신뢰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사법부가 좀 스스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걸 도입하든 안 하든 떠나서 스스로 한번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정치 상황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12.3 내란 아니 1년이 됐는데 저희 우리 지역
의원이기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사실상 비상계엄이 이제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거였다. 민주당 당시 야당 쪽에 책임을 좀 떠넘기는, 그래서 사과를 좀 거부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논평할 가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의회 폭거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일으켰다. 그 판사님 아니십니까? 장동혁 네, 판사 출신이시죠. 예. 대표는 전 판사 출신인데, 전 판사 출신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헌법 77조에는 비상계엄의 요건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비상계엄도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 요구했을 때 대통령은 즉시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의회 폭거라는 게 있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절연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고요. 저는 최근에 국민의힘을 보면 3파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예, 내란파, 내란 옹호파, 그리고 최근에 이제 25명과 또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25명이 sa과했고, 네. 60여 명이 비공식적으로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과파가 있는 거죠. 내란 청사파가 되겠죠. 내란파와 내란 옹호파와 사과파. 예. 사과파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내란 청사파가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까 양호규 위원장님께 제가 사과하실 건가요? 했더니 다른 말씀을 안 하시던데, 이런저런 눈치를 보고 있는 눈치파, 이렇게 세 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지금 107명 중에 사과한 분들이 65명 정도 된다는 거죠. 61%입니다. 근데 61%면 이분들이 사실은 당의 기본 방향을 끌고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당의 즉 그 세력들, 그러니까 당권을 갖고 있는 장동혁 대표나 이런 분들은 반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 앞으로 굉장한 정치 투쟁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내란 청산파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야지 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여당도 야당이 제대로 돼야지 사실 이게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더 논쟁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하루속히 내란 정당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님. 예. 네. 장동혁 대표도 또 장동혁 대표보다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국힘 의원님들도 제 생각에는, 제가 짐작해 보건데, 계엄 자체는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거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계엄 해제 표결도 참여했었죠, 장동혁 대표도. 예, 그래서 계엄이 헌법상 정한 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적인 계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죠. 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걸로 보여요. 지금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지 않으면 국힘이 위태롭다, 뭐 이런 생각. 그다음에 민주당 측의 내란 몰이에 이용당한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위헌 위법하고 국민 정서, 대체적인 정서가 좀 동떨어지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의 한 3분의 2에 육박한 의원들과 동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지방선거 치를 수 있고 국민의힘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자칫하면은 해산 위기에 사실 몰려 있거든요. 내란 정당, 위헌 정당이라고 하는 해산, 정당 해산 그 심판, 그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당이 완전히 괴멸되는 상황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이 당대표를 할 때 당이 이게 해산이나 되고 하면은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것을 우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러다가 완전히 그 TK 자민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소수 강성 지지자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그 방식으로 해서 지방선거 과연 치를 수 있겠는가. 제가 왜 국민의힘을 걱정하냐면 이게 사실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저희 조국혁신당이야 국민의힘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게 공식 목표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정치적인 구호이고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좀 건강한 보수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충청도 사람이고 장래가 촉망될 수 있는 아직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인데 이게 그 강성 지지자들에 의지해가지고 선동적인 그런 얄팍한 정치 기술로 이렇게 정치를 해나가는 모습보다는 담대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생각과 다르게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거다라는 분석이십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마지막에 일단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다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정말 합리적이고 또 정상적인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접해본 바로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집단 자체는요 이미 통일교, 신천지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그런 신도들 같은 그런 세력들에게 잠식당했고요, 장악당했어요. 그러다 보면 뭐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TK 기반으로 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뭐 정치적인 판단을 아주 젠틀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TK 국민들이라고 해서 그걸 용납할까요? 이렇게 계속 가시다가는요 TK에서도 아마 버림받으실 거고요. 정말 정당 해산 뭐 그런 그 헌재의 결정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해산시킬 거고요. 조만간에 조국혁신당의 소원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마 지금 뭐 연초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중대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 정당사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정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상당히 쇼크를 받은 저로서는 이 정당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의 어떤 통일된 의사표시 필요합니다. 당대표가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그것을 외부적으로 공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민주정당은 당내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다른 의견도 존중해주고 소수 의견도 존중해주고 배려하면서 하나의 아젠다로 만들어가는 게 정당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지금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은행동에서 집회를 하는데도 많은 여러 세력들이 와서 사과하자는 분들, 그다음에 사과를 반대하는 분들 사이에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이 똑같은 의견을 낼 수 있다면 그거는 전체주의고 비민주적 정당이죠. 민주당은 항상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저는 비민주적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당 민주주의를 정말 몰각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집회에서의 발언을 통해서 이 계엄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그 줄 특검, 줄 국정조사, 줄 탄핵 이것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근거 없는 예산 삭감으로 정부의 활동을 마비시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엄이 원인이 어디서 발생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발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계엄을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통과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 어저께 며칠 전에 10월 3일 날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그 성명서인가요?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일부 의원들은 헬기가 멈춰든 그 자리에까지 와서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게 건강한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 아닙니까? 꼭 우리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서 다 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상대 정당에 대한 지나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고 해산까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제로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혼자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저희는 아니 근데 이제 예.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이 아니고 당 대표다 보니까 이제 당 대표가 아닌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대표는 전체적인 리더고 방향을 제시하는 분인데 그런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하시는 예, 말씀이고요. 그리고 정리된 예. 목소리가 곧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 말씀 짧게. 예. 예. 그 민주당 저는 당은 원보이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밖으로 나가는 원보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에서는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하는 게 맞죠. 그게 당이죠. 예, 당이 가장 저희도 강력한 그렇게 하고 조직이잖아요.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당 안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하고 논쟁의 결과를 원보이스로 내는 겁니다. 그게 당의 책임이고 당의 강령이나 당의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이 다양한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의견이 아니죠.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지도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지도부를 배격하셔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양홍규 위원장에게 오늘 지금 좀 실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이시고 그래서 저는 사과파에 분명히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당의 내부적인 의견의 차이가 아니고 국가의 존립을 훼손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은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간 관리 좀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요. 지금 시간이 벌써 남지 않아서 다양한 주제들을 갖고 왔는데 다 못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 건강한 보수를 걱정을 하면서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이제 진보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이대로 간다고 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지금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좀 관통하는 흐름을 좀 뭐라고 분석하시는지 각 당과 우리 교수님께서 좀 그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교수님부터 먼저 좀. 네, 이제 내년 지방선거, 6.3 지방선거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한 1년이 되는 시점에 이제 또 평가가 되는 선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이제 연말부터 시작되는 이제 뭐 내란 재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란 종식에 대한 1차 평가가 이제 그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선거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래서 뭐 내란 재판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헌정 존중 TF인가요? 그 행정부 내에서 네. 그런 내란의 동조 세력들, 잔존 세력들을 어떻게 청산하느냐에 대한 평가가 6.3 지방선거의 국민들의 표심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이런 지금의 스탠스를 봤을 때는요, 우리 지난 8대 동시지방선거를 반추해 보면 그 당시에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총 12석을 국힘이 가져갔고요. 더불어민주당이 5석을 가져갔는데 이거 좀 뒤바뀔 거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이 뭐 거의 한 15석 이상을 가져가고 국힘이 뭐 TK 한 2석 정도 광역단체장 가게 될 텐데 이런 기조가 광역의회나 기초자치단체장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사실 기초의회는 지난 8대 선거에서도 보면 큰 차이가 안 나요. 거기에서는 어떤 정당색보다는 인물 위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기초의회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격차는 안 날 텐데 그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 이상에서는 뭐 좀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좀 심각하게 존립을 고민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저희 조국혁신당은 최근 이제 조국 대표가 다시 좀 3기가 좀 출범을 했잖아요. 그 전략도 있으실 것 같고 지방선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처럼 이제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가 그 국민의힘이 전혀 원하지 않는 구도, 즉 민주헌정 수호 세력 대 내란 옹호 세력 구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뻔해요. 지난 그 대선의 구도가 그랬잖아요. 민주헌정 수호 세력, 그럼 내란 옹호 세력. 이렇게 구도가 형성되면
물론 뭐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50%를 넘기지 못했어요. 예, 그러긴 하지만 선거 구도가 그 민주헌정 수호냐, 내란 옹호냐, 전진이냐, 퇴행이냐 뭐 이런 식으로 구도가 형성되면 국민의힘은 TK를 제외하고는 전멸할 걸 봅니다. 예, 그렇게 보는데 다만 그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형성이 되지만 이렇게 각 그 광역 단체별로 또 들어가서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예컨대 서울만 예를 들더라도 서울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의 후보들이 과연 국민의힘의 예상되는 후보인 그 오세훈 후보가 최근에 시장에 기소가 돼가지고 국힘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는데 기소가 된 경우에 뭐 감점을 준다든지 또는 기소가 된 사람을 출마 못하게 한다든지 할 경우는 이제 뭐 나경원 카드라든지 이렇게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이든 나경원이든 이런 카드가 등장했을 때 현재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김민석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본선 경쟁력이 좀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만만치 않다, 잘해야 된다 이런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서울에서 과연 어떻게 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충청권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충청권이 전통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서울에서의 판세 그 흐름이 충청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거든요. 결국 이제 충청권이 지금 4개 단체장이 전부 국힘인데, 그렇죠. 각 그 단체장별로 보면 여기 충청도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또 그 전체적인 흐름은 헌정 수호 세력이 당연히 이기지 이렇게 되겠지만 후보 개개인의 경쟁력을 보면 이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 진영 쪽도 이제 조국 혁신당은 기본 전략이 민주당과 연합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연합선거를 치러서 절대로 민주당도 나오고 조국 혁신당도 나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에 어부지를 안겨지는 선거는 절대 안 한다. 그건 안 할 건데요. 예컨대 서울시장을 제가 예를 들면 이건 당의 입장은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서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이 치열한 경선을 거쳐서 후보를 하나 뽑아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도 경선을 거쳐서 뽑아요.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서울시장 단일화 경선을 또 해요. 이럴 경우에 조국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가서 그럼 민주당에서 이제 어느 분이 이제 뽑힐 거 아니에요? 조국혁신당에서도 조국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뽑히고 그럼 이제 둘이 단일화 경선에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가면서 흥행도 하고 경쟁력을 키워서 이게 확실히 이겨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이쪽 충청권에도 영향을 많이 줘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이 민주 진영이 우세하는 흐름으로 형성돼서 뭐 저는 현재 국민의힘이 정말 크게 태세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은 TK 제외하고는 지금 그 흐름으로는 전패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진보 진영이 굉장히 우세한데 뭐 개별로 들어가면 만만치 않으니 조국혁신당, 민주당과 연합하겠다는 전이셨고요. 예. 국힘 지금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해주고 계신데 죄송하지만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한 2분 이내로 예. 부탁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국민의힘을 이렇게 걱정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저도 어제 그 저녁 때 유상범 원내 수석 부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하고 각 광역 단체별로 간사들, 원외위원들, 의원님들 모여서 어제 저녁 때 막년회 겸 토론회,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네. 아까 박 의원님께서 3파 말씀을 하셔서 그것만 한마디 말씀드리면 당내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사실은 우리가 수령하는 중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갈등의 모습으로 표출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듯이 정당답게 완보이스로 하자 하는데 의견이 일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의견들이 나올 것이고요. 지금 내년 지방선거는 세 분이 다 똑같이 말씀하셔서 내란 옹호 세력하고
민주헌정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과거에 수권 정당이었었고 앞으로도 그런 포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국민들이 실생활, 경제, 복지, 일자리, 외교, 안보, 환율 최근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환율과 관세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과 그리고 계엄과 관련된 이런 입장들을 정리해서 국민들 앞에 내년 지방선거 대비하기 전에 명확한 목소리를 낼 것이고요.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지켜서 감사합니다. 네, 네, 원장님. 뭐 흐름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 가장 큰 주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일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 잘하는 대통령과 연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 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큰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뭐 기후 위기 그리고 뭐 관세 협상을 통해서 볼 때 뭐 미국과의 문제, 중국과의 문제 여러 지금 우리한테 위기들이 있는데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 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뽑아서 제대로 좀 일을 시키자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 아까 조국혁신당의 우리 황운하 위원장께서 서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서울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선 물론 서울이 약간 보수화되었긴 하지만 본선 경쟁력이 우리 당 안에서도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인물을 잘 선택해서 좋은 인물을 충직하고 실력 있는 인물을 낸다면 아마 다음 선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끝없는 권력만 탐하는 지도자가 어떻게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위험에 빠진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은 건 차디찬 겨울, 광장에서 희망을 노래했던 우리 국민입니다. 정치인이 당리 당략보다 더 앞세우며 가장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 정치권에 꼭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